여러분 교재 122페이지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 이론 오늘 이제 마지막일 텐데요. 소득세 이론 마무리 시간이에요. 자, 종합소득 금액. 여러분 알다시피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 세목이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 알았고, 또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알았죠? 사업 소득 금액 방법 알았고, 근로소득 금액 알았고요. 연금소득 금액 알았죠? 기타소득 금액 알았습니다. 자, 모두 이렇습니다. 이 이자소득 금액부터 기타소득 금액까지 이 소득 금액이라 하는 것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제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죠. 비과세나 분리과세에는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자 소득 금액은 이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전부 다 필요경비를 빼주는 건데 없어요. 예, 필요경비 뺄 게 없어요. 이자 소득은. 그래서 이제 이자 소득을 총 수입 금액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자 총 수입 금액. 이렇게 필요경비가 없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자하고 배당은 필요경비가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는 이제 장부를 쓰면 다 나오죠.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근로소득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주죠. 근로소득 공제가 바로 필요경비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억나시죠? 연금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라는 것을 가지고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우연히 알게 됐네요. 메모장에 단축키가 이런 단축키가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 즉 총 수익 금액이에요. 거기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는 좀 복잡했죠.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는 좀 복잡했습니다. 아, 이거 여기 사실은 요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를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총수익 금액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예, 총수익 금액에서부터 빠지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요거 여기다 썼는데 결과적으로 같지만 사실은 총수익 금액에 총수익 금액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제외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넣어놓죠. 그럼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는
총수익금액 안에서도 빠진다. 이자 소득 그 안에서도 빼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 넣어야 정확한 것이 되겠네요. 총수익 금액이 바로 총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 분리과세를 뺀 거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표시해야 맞네요. 총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것이니까 정리를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헷갈리게 했네 제가. 수업 시간에 다들 이렇게 정리된 거 알고 계시니까 뭐 메모 안 해도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이거 빼야지. 네, 총수익 금액이라 하는 것은요, 즉 소득이라 하는 거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소득에서 항상 빠지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빼고 말하면 돼요. 분리과세나 비과세. 비과세 되는 거나 분리과세 되는 것은 소득세법에서는 항상 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나 배당, 근로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비과세 빼고 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같은 거를 말할 때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수익금액 하고 총수령금액이 달라요. 총수령금액. 총수령금액. 그래서 총수익금액을 말할 때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든가 분리과세 근로소득이 있으면 다 빼는데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여러분 분리과세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죠.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근로소득이 하나 있죠. 일용 근로소득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만약에 내가 일반 근로자로 취업을 해가지고 일반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서 급여로 받는 것 중에서 식대 보조금이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비과세 부분이 있으면 그걸 빼고 근로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다 이거죠. 소득세법에 따라서 뭔가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일용 근로소득이 있다. 일용 근로소득. 그러면 일용 근로소득은 다 빼는 거예요. 왜냐? 근로소득으로 안 보는 거예요. 소득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인적공제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인적공제를 따질 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지거든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이 소득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소득이 있다 없다 따질 때는 이 소득 금액 기준이에요. 항상. 소득 금액 기준.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필요경비 뺀 나머지 요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거 좀 이따가 이제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 표에 이제 마무리 부분 요걸 이제 다 더하면 우리가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소득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6가지 소득이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이걸 다 더한 합계를. 자, 이 중에서 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종합소득 금액, 이 중에서 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도 여기 소득 금액이 있으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는 종합소득 금액 이후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종합소득을 이제 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세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세액의 계산 절차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에서 다시 종합소득 공제를 또 해줍니다. 우리 근로자 근로소득 공제도 있었는데, 네, 또 연금에서 연금소득 공제가 있었는데, 그거 있어도 또 해줘요. 이걸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자, 종합소득 공제에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조세특례법 제한법에 따른 공제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인적공제가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인적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에서 여러분 TAT 2급이든 TAT 1급이든 간에 이 소득세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인적공제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 가장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제를 해주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우리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입니다 라고 하면서 과세표준이라는 의미를 그때 배웠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일단 나와야 그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과세표준까지 나왔으면 거기다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 세율표는 이제 다음 페이지쯤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그걸 가리켜서 기본 세율이라고 불러요. 소득세 기본 세율. 최하 6%부터 점점 초과했을 때 적용하는 세율로 해서 최대 45%까지로 현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가지고 그 세율을 적용한 것을 곱하게 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 세금을 산출했다 이런 뜻이죠. 세율을 가지고 산출했다. 거기에서 감면 혜택이 있으면 감면, 공제 혜택이 있으면 공제. 그래서 감면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세공제에서 특별세액공제, 소득세에 특별세액공제가 있어요. 세액공제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세액공제에서 특별세액공제 쪽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를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세금이. 그래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결정세액 밑에 한 두 줄을 더 추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정세액은 세금이 결정된 것이지 납부할 세액은 아니에요. 납부세액은 그 다음 계산이 필요한데 뭐가 있냐면 빼기 기납부세액이라고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데 이게 파란 글씨로 쓸까? 여기 기납부세액입니다. 네, 이 기납부세액을 말이죠. 빼야 됩니다.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납부세액을 5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죠. 5월 31일까지. 자, 이 기납부세액이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소득세는 원천징수 제도가 있잖아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뇌물이나 뭐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할 수가 없지만,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도 있었잖아요. 우리 기타 소득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제외되고 원천징수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빼야 이제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납부세액을 빼주는 제도가 여기 필요한 것이죠.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고 결정세액을 다시 세금을 납부한다면 원천징수한 것을 뺄 자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빼준다. 여기 세액 감면이나 여기서 빼주는 게 아니고 맨 나중에 결정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밑에서 기납부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산출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라고 하는 그 양식이 있는데, 종합소득 확정신고서 양식이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양식이 맨 앞장에 있는 양식이 이 순서대로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공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종합소득 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공제, 두 번째는 추가공제가 있어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무엇이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 그러면 소득세법상 여기서 부양가족으로 보는 조건은 여기에 있어야 돼. 우선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가 기본이 됩니다. 아니, 대상이 됩니다. 대상. 자, 본인은 무조건 돼요. 본인은 따질 것이 없어요. 이 따질 것 없다는 게 뭐냐면 여기 소득 요건 X, 나이 요건 X라고 되어 있죠. 여기 XX. 요 XX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의 경우는 소득이나 나이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없다. 무조건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배우자부터 보면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자, 그러면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이제 배우자라는 대상자는 이제 여자 근로자면은 이제 남편이 되겠고, 또 남자 근로자면은 이제 그 부인이 되겠죠. 배우자가. 배우자는 소득에서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득에는 조건이 있다. 나이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 요건 조금 이따 주 1을 볼 텐데요. 요 조건이 뭐냐면 100만 원이에요. 여기 주 1이 연간 100만 원. 한글로 써버릴까?
연간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연간 1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무엇가? 종합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니까 뭐를 해야 돼요? 필요경비를 다 빼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근로자인데 내 배우자가 사업을 해요. 사업자. 옷가게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학원을 한다든가 개인 사업자예요.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이익이 안 났어요. 이익이 안 났으면 사업소득 금액은 만약에 적자가 났다. 500만 원 적자를 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500만 원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익은 겨우 났는데 이익이 50만 원 이익이 났다. 그러면 50만 원이 그 사람의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익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인 경우 소득만 넣는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 또 부모님 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존속이 내 위에 직계를 말하는 거예요. 소득자의 직계. 그런데 여기 직계존속에는요. 그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여기에 부양가족에 들어가느냐? 다른 사람이 부양을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자기 배우자의. 자, 그런데 직계존속도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거 동그라미. 소득을 본다.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부모님이 뭔 사업을 해요. 식당 사업을 한다. 근데 이익이 100만 원 이상 났어요. 그러면 부양가족 요건이 안 되네요. 소득이 오버됐어요. 자, 나이도 조건이 있죠. 뭐라고 써 있으면 그게 조건이에요. 만 60세 이상이어야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인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 자, 형제자매 볼까요? 소득을 봅니다. 형제자매도 소득이 똑같아요. 연간 100만 원 이하. 자, 나이도 봅니다. 20세 이하인 형제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노인이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법상에서는 노인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 하면 자녀예요. 자녀. 근데 가로 속에 입양자라고 되어 있는 입양자도 자녀입니다. 입양을 했기 때문에 입양자도 자녀나 똑같아요. 자, 입양자 포함해서 자녀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못 받아요. 나이도 봅니다.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20세 이하. 그래서 20세 이하이면은 이제 부양 가족으로 해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소득은 없어야 돼요. 소득. 그러니까 20세 이하인데 만약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만약에 뭐 한 1, 2, 3학년이다 그러면 20세 이하잖아요. 만 20세 이하. 그렇죠? 18, 19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학생이 가령 재주가 많아가지고 대회에 가서 상금을 탔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이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하는 데서 가서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80%를 비용으로 인정하니까 만약에 500만 원 상금을 받았어요. 1등 시상금으로. 그러면 500만 원에 80%면은 500, 8, 5, 40, 400이네요. 400만 원이 필요경비니까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그러면은 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 그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니까. 근데 만약에
시상을 했는데 그 대회에서 500만 원 받았는데 그게 공익단체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대회가 아니에요. 예, 그냥 사설단체예요. 사설단체. 예, 무슨 사설단체에서 그런 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상금을 받았어요. 공익단체가 아니고. 그러면은 500만 원 받았으면요 실제 필요경비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제 필요경비는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거 샀다. 그러면 그 영수증 모아가지고 100만 원어치 필요경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 영수증을 모아놔야 돼요. 그럼 1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받으면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소득 금액이 초과가 돼서. 네,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직계비속은 소득과 나이를 본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다. 자, 위탁아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위탁아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위탁아동을 양육을 한다고 그러죠. 양육을 하게 되면은 그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그 보육을 했을 때, 6개월 이상 위탁 보육을 했을 때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과세 기간에 1월 달부터 위탁아동을 받았으면 뭐 6개월이 충분히 넘었겠죠. 그런데 한 10월쯤 위탁아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10, 11, 12,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2022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탁아동은 여기 주 5에 다 나올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뒤에서 자세한 거 읽어볼 거고요. 지금 일단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위탁아동도 소득을 봅니다. 근데 위탁아동의 나이는 직계비속보다 더 어려야 돼요. 만 18세 미만의 학생만 위탁아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 18세 미만이니까 미만이라는 건 이하로 따지면 17세 이하가 되는 거죠. 안으로. 자, 마지막으로 수급자. 수급자인데 소득이 없겠죠. 요즘에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소득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급자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혼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만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예요. 수급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수급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소득자가 이렇게 자기 가정에서 만약에 부양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을 리는 없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종교적으로 목사님이라든가 무슨 이런 아니면 뭐 그런 그 사회적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나하고 이런 혈육 관계가 전혀 없지만 어려운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내가 벌은 소득으로 같이 먹고 살겠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수급자로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소득세 신고할 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대개 직계 존속은 아니지만 뭐 아버지의 형제간이라든가 어머니의 형제간이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뭐 고모가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고모, 이모, 삼촌 이렇게 관계가 되는 사람들. 고모, 이모, 삼촌이 계시는데 고모, 이모, 삼촌이 자녀가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조카네 집에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모나 삼촌이나 이모는 수급자가 아니면 일단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고모나 이모, 삼촌 중에 그 사람이
소득이 없는 수급자이다. 그러면 해준다 이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1인당 소득공제를 150만 원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본공제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소득요건 주1, 나이요건 주2,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의 주4, 위탁아동 주5, 여기 기본공제 주3까지 이 주석을 5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옆에 있죠. 자, 주 1번 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괄호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 금액으로 안 하고 총급여로 하고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판단 안 합니다. 예, 총급여로 500만원 이하로 해요. 500만원 이하.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죠?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냐면은 70%예요. 소득금액의 70%를 근로소득 공제해 주잖아요. 그러면 500만원의 70%면 7535, 350만원이 필요경비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100만원보다 어떻게 돼요? 150만원. 근로자는 결국에 150만원이 되는 셈이네요. 15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금액으로 따지면 150만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근로소득 플러스 다른 소득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냥 100만 원으로 따져요.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 자, 요거 알아두시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예, 종합소득이 뭐예요? 2배사 근연기에다가 퇴직하고 양도소득까지 전부 더해서 합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다 합쳐서 따지는 거예요.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기간에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만약에 퇴직금을 100만 원 초과해서 받은 부양가족이 있다면은 공제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어요. 퇴직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있죠. 양도소득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되면은 매매 가격이 양도소득이잖아요. 판매한 가격. 거기서 필요경비 빼기 뭘 빼줘요? 그 부동산을 내가 취득했던 가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를 다 신고하잖아요. 신고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했다라는 게 다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취득한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게 필요경비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을 하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나이는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우리가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요, 만약에 아까 직계 비속의 경우에 만 60세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직계 비속에 두 분 중에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나이는 안 본다 이거죠. 60세 안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이 요건에서는
장애인이면 나이를 안 보는 거다. 소득은 뭐예요? 다 봐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소득은 다 보는 거예요. 나이는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소득자가 벌어온 돈으로 같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소득자가 벌은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이거는 AND 조건이 아니고 OR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나 두 번째,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자, 왜? 자녀잖아요. 요새 자녀하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계 비속은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세 번째,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이 취약이나 질병 요양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아니더라도 동거 가족,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 아니면 배우자 뭐 다 해당이 돼요. 부모님까지도 직계 존속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취약이나 질병 문제나 어떤 근무상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로 생계를 주소가 달리 되어 있어요. 퇴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직계존속, 부모님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는 세대가 굉장히 많죠. 부모님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따로 살고, 부모님은 만 60세 넘었지만 소득이 없지만 그냥 따로, 부모님들이 따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소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주거상 문제로 그냥 떨어져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 5까지만 볼게요. 며느리나 사유인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그 직계 비속에서 며느리나 사유는 직계 비속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만 직계 비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모두가 장애인이면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소득자의 자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소득자의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니까 나이를 안 보잖아요. 나이 안 보죠. 나이 40이나 50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소득만 없으면 돼요. 장애가 근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상대방도 이제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그 상대방도
사위나 며느리도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그 두 부부가 모두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장애인인데 며느리나 사위는 비장애인이다. 그러면은 며느리나 사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5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네. 그래서 어느 한 기간에 6개월이 안 되면 그 다음 기간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해당을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옆으로 가서 추가공제. 자, 이 추가공제는요, 전제 조건이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해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 대상을 추가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일단 안 되면 추가공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공제 인적사항을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여기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을 우리는 경로우대 추가공제라고 해서 한 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소득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죠. 또 장애인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한 명당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또 부녀자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만, 그러니까 부양가족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소득자 본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인 형제나 직계 존속이 부녀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소득자 본인,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녀자야 되느냐? 일단 부녀자니까 여자가 되겠죠. 남자 근로자는 부녀자 추가공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여성만 해당이 되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이건 또 이거나예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어야 됩니다.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하면 결혼한 여성을 말하는 거고요. 네, 남편이 있다는 건 결혼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미혼이지만 즉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거죠. 세대주. 여러분 세대주는 뭐냐면은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면 세대주라고 나와 있어요. 미혼 여성인데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동거인으로 들어갔으면 부녀자 저기가 안 되죠. 그 추가 공제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요. 뭐라 그럴까요? 세금 전략, 약간의 세금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은 50만 원이 세금은 아니죠. 이건 소득공제니까 과세 표준이 50만 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받으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꼭 세대주로 있을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세대주를 바꾸면 됩니다. 바꿔가지고
그 소득이 있는 따님이 세대주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동거인이 되도록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여성에게 해당되는 부녀자 추가공제 5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이것도 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득자 본인. 100만 원입니다. 경로우대하고 같아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다. 네, 한부모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없어야 되겠죠. 배우자가 없는데 직계 비속이 있거나 또 직계 비속과 같이 취급해 주는 게 뭐예요? 입양한 자녀. 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야 돼요. 직계 비속이 만 20세 이상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버렸으면 안 되고, 만 20세 이하인 자녀여야 됩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그러면 소득공제 추가로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부모에 해당이 된다면 자기 본인만 가지고 따졌을 때 소득공제가 여기 150만 원에다가 나는 한부모니까 250만 원. 소득공제를 자기 본인 하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250만 원 과세 표준을 줄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중복을 배제한다. 부녀자도 받고 한부모도 받는다. 이거는 배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큰 거니까 50만 원보다는 100만 원을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성 소득자다. 여성 소득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면 중복 적용은 안 되니까 한부모로 정리를 해야 50만 원 과세 표준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적공제 계산하세요. 그러면 먼저 기본공제를 먼저 계산해요. 가족사항을 쭉 보고 기본공제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있는지 장애인이 있는지 부녀자인지 아니면 한부모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추가공제 금액을 나중에 플러스하면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 시험 잘 나와요. 인적공제가 얼마냐, 주민등록표를 주고 홍길동시에 인적공제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 이론에서 잘 나오고요. 이제 요거는 이론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적공제 요 부분은 우리가 실무 수행을 할 때 부양가족 등록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그 부양가족 등록을 할 때 무엇을 판단해서 등록을 해야 되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가 아니면 부라고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배우자면 배우자라고 해야 되고,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있어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를 배우자 난에다가 그 옆에다가 부라고 넣어줘야 돼요.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배우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배우자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부예요. 그걸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 TAT 2급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은 매번 시험마다 나오니까요. 항상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장애인 쪽 요거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인적공제 마무리하고 좀 쉴게요. 요거. 자, 6번 보시면 장애인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양가족 등록할 때 장애인 란에다가 코드를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가 1번이에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2번이 이거 두 가지예요. 국가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 또는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국가유공자 관련된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코드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3번, 요 코드인데 3번. 중증 환자예요. 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 장애인에 관한 그 자세한 명세를 줘요. 그걸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번호를 넣어주면 돼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그러면 1번. 국가유공자 관련 장애인이다 그러면 2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다 그러면 3번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장애인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